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43회 이론편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은 회계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내용의 가장 적절한 용어는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나왔던 용어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이다. 느낌 올 것 같은데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거나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상태. 뭡니까? 거래입니다. 회계상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의 이 5가지의 구성요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1번 거래가 되겠습니다. 2번 2014년 1월 1일 비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기말에 정액법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하고 잔존가액 0원이래요. 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2014년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샀다는 거죠. 2015년 12월 31일의 감가상각비와 2015년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기되는 감가상각 누계액, 즉 우리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와 재무상태표상 표시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정액법 어떻게 합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뺀 금액을 뭘로? 내용 연수로 나누자는 겁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 빼기 0원 늘 몇 년으로? 10년으로. 그럼 1년에 10만 원씩 감가상각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얼마 감가상각 했습니까? 10만 원 했다는 거죠. 올해 얼마? 10만 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고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계속 누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10만 원, 올해 1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 표시가 되겠죠. 그럼 답은 10만 원, 20만 원, 답은 2번이 되겠다는 겁니다. 2번. 3번 넘어갑시다. 다음의 거래를 분기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디서 차변, 대변 이렇게 거래를 제시하고 분계를 넣었다.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되겠다는 거죠. 계정과 목별 회계 처리에서 출제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번 금천상회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2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이자 5만 원과 함께 원금으로 회수되었다. 봅시다. 단기 대여금, 남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여금이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게 이제 만기가 되어서 없어지면서 대신 원금으로 현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오는데 여태까지 이자를 안 받은 게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변에 수익 계정을 인식하면서 20만 원, 5만 원 합해서 25만 원 현금이 들어왔다. 맞고 2번 통도상회에 상품 10만 원을 주문하고 계약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물건 사기 위해서 현금으로 계약금을 미리 줬다. 돈이 일단 나갔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란 자산이 5만 원 나갔는데 대신 나중에 실제로 물건 가져올 때 출돈이 좀 줄어들겠죠. 계약금을 미리 줬으니까. 즉 선급금 계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맞다. 5만 원 선급금 기록한다. 3번 광운 상사로부터 상품 50만 원을 주문받고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동전 발행 수표로 받다. 키포인트는 뭐다? 방금 2번 케이스는 우리가 물건 사려고 계약금을 미리 준 거고,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는 겁니다. 돈은 들어왔다. 10만 원.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물건 팔 때 들어올 돈이 줄어드니까 부채가 되겠죠. 선수금이란 부채를 인식한다. 10만 원. 동전 발행 수표를 받다. 상대방이 발행한 수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것도 키포인트였다는 거죠. 3번도 맞다. 4번 통달 상사에서 주문하였던 상품 20만 원이 도착하여 인수하고 주문 시 지급한 계약금 7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외상으로 하였다. 단
인수님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전형적인 거래였다. 자, 먼저 계약금으로 받았던 7만 원이 있대요. 자, 일단 상품이 왔습니다. 상품이 왔다. 차변에 상품이 왔다. 그리고 계약금 미리 줬던 7만 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 차변으로 기록됐던 선급금 일단 없앤다. 7만 원만큼 없애고,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을 나머지 13만 원만큼 20만 원짜리 물건 중에서 7만 원 계약금 준 게 있었으니까 13만 원만 외상 매입금을 한다는 거죠. 외상 매입금을. 자, 그리고 이 인수님의 2만 원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자, 인수님 상품을 사면서 인수를 우리가 냈다. 그럼 뭐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2만 원을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취득 원가로 합산해서 이 상품을 22만 원 기록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4번이 틀린 분계라는 거죠. 그죠? 참고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발생한 운임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상품을 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수운임은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답은 4번. 자, 문제 4번. 다음 자료에서 대동상사의 기말 자본 총계는 얼마인가? 기초자산, 기초부채, 총수익, 총비용, 추가 출자금 주어지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 중에서 자본에서 출제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답은 뭐 금방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초에 1월 1일에 재무상태표 기초 자산이 300만 원 있었습니다. 부채가 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얼마였습니까? 기초 자본은 100만 원 있었습니다. 기초 자본은 이 상태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차변 대변 기록하니까 기말에 보니까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요?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분계를 차변에 모든 수익과 비용은 현금으로 왔다고 우리 단순화시켜 봅시다. 차변에 어떤 분계요?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 350만 원. 대변에 수익 계정이 여러 가지 수익 계정 과목들이 있었다는 거죠. 350만 원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죠. 얼마요? 280만 원 있었고요. 대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줬다는 거죠. 비용 지급하려고. 현금 280만 원. 그리고 추가 출자가 있었대요. 현금으로 80만 원 회사 주인이 기업주가 자본금으로 출자를 했대요. 그럼 어떻게? 차변 현금이란 자산이 80만 원 들어왔고 대신에 회사 주인의 몫인 자본금이 80만 원 늘었다는 겁니다. 자본금 80만 원이라는 거죠. 자본금 80만 원. 그럼 어떻게? 현금으로만 따져봅시다. 35만 원 늘었는데 28만 원, 350만 원 늘었다가 280만 원 줄었어. 그리고 다시 80만 원 늘었다는 거죠. 토탈 얼마 늘었을까요? 70만 원 는 거에서 80만 원이니까 150만 원 더 늘었겠네요. 그럼 어떻게? 자산은 450만 원 됐겠네요. 50만 원 됐겠죠.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는. 부채는 200만 원,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자, 기초의 자본이 100만 원 있었다가 자, 수익 비용을 먼저 또 그려볼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자 수익이 얼마였다고요? 수익이 350만 원. 비용은 280만 원. 자, 이걸 조금 밑으로 그릴게요. 자, 수익이 더 많고 비용이 좀 작았다는 거죠. 비용 280만 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70만 원 왼쪽에 생긴 게 요게
이리로 간다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기초에 출자한 게 기중에 출자한 게 80만 원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 80만 원 늘었고 여기서 온 게 70만 원 있다. 합하면은 250만 원 되겠네요. 250만 원.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 막 이렇게 그림 그릴 만한 뭐 여유는 없겠죠. 뭐 시간은 많겠지만 시간 남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풀이하는 과정이니까 그려봤고요. 자, 쉽게 답을 먼저 구할 때는 뭐 기초 자본 100만 원 먼저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 비용 빼서 바로 당기 수익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 출자한 거 이 분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기초 자본에서 추가 출자액 더하고 당기 순이익 더하면은 기말 자본 250만 원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결산 과정과 연구지어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돌아간다. 문제 5번.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외상 매입금의 총 계정 원장이 주어졌고요. 왼쪽에 기록 25만 원 기록되면서 지급엄이라는 상대편 계정 과목이 기입이 되어 있네요. 자, 뭐 출제했다? 자,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에서 외상 매입금 혹은 지급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고, 또 총 계정 원장을 읽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수험생이 총 계정 원장을 읽을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외상 매입금의 총 계정 과목 총 계정 원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대로 옮겨보면 차변, 대변 중에서 외상 매입금의 총 계정 원장에서 왼쪽으로 25만 원 기록돼 있다. 25만 원이 외상 매입금이 왼쪽에 분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대신 상대편 계정 금액이 뭐였다고요? 지급엄이란 계정 과목이 상대편 계정 과목으로 있었다. 대변했었다는 겁니다. 즉 뭐 우리가 남에게 상품을 살 때 외상으로 샀대요. 그래서 남에게 줘야 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대변에. 그걸 없어졌다는 거지. 대신 또 다른 이름의 부채인 지급엄이란 부채로 이름이 바꿔치게 됐다는 거죠. 즉 뭐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부채는 없어졌지만 어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또 다른 분계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 분계에 대해서 설명을 옳게 한 거 찾으면 되겠죠. 외상 매입금 25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다가 아니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거죠. 상품을 25만 원 매입하고 약속어음 발행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음대금 25만 원이 만기가 되어 현금을 지급받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4번 외상 매입금 25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 분계가 맞겠네요. 4번이 되겠다. 답은 4번. 자, 6번. 재무제표의 일부인 주석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제1장 재무제표에서 나왔을 때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재무제표의 종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재무제표 일부인 주석이었다는 겁니다. 주석은 뭡니까?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 금액 또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표 표시를 해놓고 별지로 설명을 해놓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주석. 근데 주석에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석조차도 재무제표의 일부로 봐서 재무제표의 종류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봅시다. 1번.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및 중요한 거래와 회계 사건의 회계 처리에 적용한 회계 정책을 표시한다. 자, 우리는 어떤 회계 정책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기재를 한다는 겁니다. 아, 맞다. 이것도. 2번. 재무제표의 본문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다. 아, 추가 정보도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3번. 기업회의 기준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자, 우리 법에 따라서 기업회의 기준에 명시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표시해 달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자, 4번 봅시다.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과 밀접한 관련 사항을 재무제표 본문에 괄호를 해서 기재한다. 이거는 뭡니까?
재무제표에 별표를 해서 별지로 표시하는 게 주석이고 재무제표 안에 필요한 내용을 괄호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은 주기라고 한다는 겁니다. 주기. 그래서 주석이 아니고 주기를 말하는 거니까 4번이 틀린 설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출제가 자주 됩니다. 주석과 주기가 헷갈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하고 주기하고 섞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겁니다. 주기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실무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주기는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본에 대해서 자본금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익이 쌓인 것에 대해서 이익잉여금액을 따로 표시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전산회계 2급은 개인기업을 출제 범위로 하니까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감을 다루진 않지만 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을 따로 표시하는데요. 이익잉여금 밑에다가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회사가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이익들을 쌓여온 이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쌓여온 이익들 중에서 단기의 순이익은 얼마다라고 가로해서 표시하는 게 주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에 주식이 여러 개 있다면 그거를 주식수로 나눠가지고 주당 순이익은 얼마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주기였고요. 그거는 참고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주석과 주기가 혼합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우리는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문제 7번. 단기에 비용화하는 수익적 지출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서 출제되었네요. 유형자산 회계 처리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었다는 겁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돈을 지출했다는 거죠. 그 지출에 대해서 그 지출이 자산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성능을 개선시킨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성격이다라고 하면 그게 단순 비용이 아니고 미래의 경제적 효益있는 부분이다라고 봐가지고 취득 원가로 가산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단순히 유리창이 깨지거나 단순히 소모품 나사가 빠져서 나사를 갈아 끼우는데 돈이 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산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부속품 교체 정도의 성격, 단순 수선 성격이다라고 보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보다는 단순 필요한 수리를 했다고 봐가지고 단기의 비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사실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진짜 진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을 만큼 가치를 상승시키는지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건지는 사실은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그 자산이 무엇인지 진짜 든 비용이 무엇인지 건 바이 건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거를 문제로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런 문장들의 출처는 뭐다고 우리가 일반 기업회 기준에 사례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예시가 돼 있고요. 수익적 지출은 이런 것들이 있다 예시가 돼 있는데 그 예시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교수님들도 그 상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최대한 없으려면 뭐 일반 기업회 기준에 명시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일반 기업회 기준에 예시가 되어 있는 항목들을 다 열거해놨다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뭐 항목이 많지도 않고 읽어보면 사실은 이해는 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서 다 출제된다. 이 항목들도 다 책에 있는 내용에서 출제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 참고 내용이었고, 자, 이거 자체로 풀어봅시다. 수익적 지출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 즉 뭐 수익적 지출은 뭡니까?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해 풀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닌 것, 즉 뭐 자본적 지출, 즉 성능의 개선 같은 거와 연관이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피난시설 설치, 이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 피난시설이나 엘리베이터나 그런 걸 설치하다 보면 가치가 증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봅시다. 페인트 도장, 건물의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페인트를 좀 칠한다. 수리 성격이라는 겁니다. 유리가 깨져서 유리 교체, 수리 성격. 그리고 뭐 부속품의 대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이고요. 이게 자본적 지출의 예였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8번. 다음은 5월 1일의 거래 중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을 나타낸 것이다. 거래를 잘못 추정한 것은 자, 첫 번째 키포인트는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배웠던 총계정 원장을 읽을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것이 첫 번째 키포인트. 두 번째는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 중에서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게 두 번째 키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유형자산의 기초에 얼마 있었습니까? 300만 원 취득원가 있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초에 60만 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장치를 5월 1일에 처분했대요. 처분시 회계 처리 볼까요? 3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없앤다는 거죠. 대변을 없애고 거기에 딸린 감가상각 누계액을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입니까? 60만 원, 20만 원 감가상각 더 인식했네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80만 원을 없앤다는 거죠. 8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앤다는 거죠. 대신 현금을 안 받고 어떻게 미수금 외상으로 팔았나 봐요.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늘었다는 거죠. 현금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늘었다고요. 얼마? 250만 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어떻게? 장부액이 얼마라는 겁니까? 300만 원에서 80만 원 뺀 220만 원짜리 자산을 250만 원에 팔았으니까 30만 원 이익이겠네요. 뭐 여기서 제시는 안 했지만 유형자산 처분 이익 30만 원 이렇게 아마 인식했겠죠. 5월 1일 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했겠는데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자, 20만 원 이건 정체가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올해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 안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 문제에 보니까 어떻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초에 60만 원 있다가 20만 원만큼 늘었대요. 늘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초에 6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만큼 늘었대요. 왜 늘었다고요? 양도하기 전에 처분하기 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달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 회사는 인식하는 게 회계 정책인가 봐요. 그럼 어떻게? 감가상각비 20만 원을 인식했나 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취득하는 유형자산, 처분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단기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는 인식을 안 한다. 즉 이거에 대해서 보통 0으로 그냥 인식하고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처리한다고요. 회계 처리한다. 그 이유는 뭐?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를 만일 20만 원 인식 안 했다면 뭐였을까요?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8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이었겠죠. 그럼 어떻게? 결국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 30만 원이 아니고 이게 60만 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10만 원이었겠지. 10만 원. 참고로 보면은. 즉 우리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단기에 처분한 상각비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감가상각비 이렇게 인식 하나 안 하나 단기 인식한 감가상각비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하고 어차피 3개월 치면 단기 순이익 효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차피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인식할 건데 왜 굳이 뭐 실익도 없이 감가상각비를 단기 걸 인식하느냐라는 이유에서 주로 이거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 총계정 원장에서 5월 1일에 20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회사는 이렇게 0이 아니고 20만 원 이렇게 인식하는 회사인가 보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20만 원 인식하고 대신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30만 원 이렇게 인식하는 회사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총계정 원장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굳이 이거 몰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걸 클리어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좀 더 자신감 있게 문제 맞출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강조드리죠. 우리 교재, 우리 배운 범위에서 출제 범위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출제위원회 오류로 인해서 판단 착오로 인해서 혹은 다른 의도로 인해서 뭐 시험 다른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점수를 좀 낮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뭐 그런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가 가장
나올 수 있는 모든 출제 범위를 커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모르면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문제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출제 범위 벗어나지 않는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덤비면 되는 겁니다. 됐죠? 5월 1일 취득가액 300만 원인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맞나요? 아, 이것만 알면은 이 말은 맞다는 거죠. 2번 처분한 기계장치 관련 단기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다. 자, 이 부분을 추측하셨느냐? 아, 이건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확실히 틀린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처분 시 장부가액은 300만 원이다. 처분 시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처분 시 장부가액은 300만 원 빼기 80만 원. 220만 원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걸 80만 원인 거 모르고 60만 원인 걸로 알아도 300만 원 빼기 60만 원 얼마요? 240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300만 원은 확실히 아니라는 겁니다. 장부액이 아니고 뭐 취득가액이 30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3번이 확실히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사 우리가 추측을 못한다 하더라도 3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답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4번 기계장치 처분가액은 250만 원이다. 처분가액이 250만 원. 이게 맞는가 보다. 그죠? 그러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 원가는 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매출 원가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 봅시다. 기초 상품이 얼마? 8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12만 원. 12만 원 차감해야 되니까 12만 원. 단기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총 매입액은 7만 원. 인데 매입했다가 반품했다는 거죠. 분량이 있어서 반품한 게 5천 원. 5천 원 있다. 반품해라 할까요? 뭐 매입 환출이라는 용어 그대로 쓰면 매입 환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8만 원, 7만 원 돼서 15만 원. 그래서 12만 5천 원 빼면은 얼마입니까? 2만 5천 원인가요? 2만 5천 원. 이게 매출 원가 되겠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에 거래 내용과 회계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기말 수정 분계에서 출제되었네요. 기말 수정 분계 항목 중에서 대손 충당금의 추가 설정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자, 봅시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설정해야 될 기말에 설정되어 있어야 할 대손 충당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손 삼각비라는 비용을 차별 인식하고 대신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항목, 즉 대변 항목을 기록 계상하자는 거죠. 1번 맞다. 2번 대손 예상액이 더 크다.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보다 대손 예상액이 더 크다. 그럼 뭐 추가로 더 설정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대손 생각비 비용 인식하면서 대손 충당금을 추가 계상한다는 거죠. 맞다. 3번 현재 대손 예상액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현재 똑같다. 그럼 뭐 추가로 설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계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봅시다. 만약에 예상액보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잔액이 더 크다. 그럼 오히려 있던 대손 충당금, 즉 오른쪽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왼쪽으로 차감시키면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걸로 대변을 인식하자. 이게 뭐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처럼 매출채권에 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 관리비의 차감 항목으로 또는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환입한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하다. 즉 분류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회계 처리 자체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번 맞고 3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11번. 문제 11번. 아래의 계정 중 잔액은 항상 차변에 있으며 임시 계정으로 원인이 판명되거나 또는 상품 매매 활동 등이 완료되면 없어지는 계정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우리 당좌 자산의 회계 처리 중에서 가지급금이나 선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묻는 거였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 차변에 있으면 잔액이 항상 차변에 있다. 뭐 자산이라고. 자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리고 두 가지네요. 첫 번째 뭐
임시 계정으로 원인이 판명되기 전까지 임시로 설정해 놓는 차변 계정은 뭐 가지급금입니다. 즉 뭐 현금이 아직 원인은 잘 모르지만 판명되기 전이지만 돈이 나갔다는 거죠. 대변 현금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 현금이 나갔다고요. 근데 정체는 아직 모르겠어. 나중에 이게 뭐 어떤 일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나갔다는 거죠. 뭐 차변의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아직 정체는 안 밝혀졌지만 이게 자산 아니면 비용일 것이라고요. 미래에 경제적 효益이 있다면 그게 자산으로 인식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용으로 인식돼야 되겠죠. 차변으로 인식돼야 되니까. 우선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차변의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표시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가지급금이고 그다음에 또 상품 매매 활동이 완료되면 없어진다. 즉 뭐 선급금, 우선 계약금 쪽으로 돈을 준다는 겁니다. 현금 대변 현금 10만 원 그대로 준다고요. 차변에 뭘로 기록한다고요? 나중에 실제로 물건을 가져올 때 줘야 될 돈이 그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 항목인 선급금 10만 원 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답은 3번 되겠다는 겁니다. 자, 가수금은 뭐 우선 임시비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뭐 부채란 겁니다. 아직 정체는 모르지만 아마 보나마나 어떤 겁니까? 그 부채 나중에 부채를 만들거나 혹은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나중에 그렇게 판명이 되겠죠. 어쨌든 이유는 모르지만 돈이 들어왔으니까 즉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기록되니까 대변의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변에 기록하는 부채 계정이 가수금이란 겁니다. 그죠? 가수금은 아니고 선수금 마찬가지 우리가 계약금 쪽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죠. 돈이 일단 들어왔다는 겁니다. 차변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대변이 비지 않습니까? 대변에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금, 가수금 얘들은 유동 부채에 속한다. 즉 그래서 네 가지 항목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할 줄 아는지 묻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답은 단순하게 3번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종종 요 네 가지를 섞어가지고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정확하게 구분합시다. 가수금, 가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네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지급금, 선급금 자산 항목이었다. 당좌 자산 항목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 12번 결산일 결과 당기 순이익이 2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기말 정리 사항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의 정확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기말 수정 분계에서 첫 번째 항목인 수익 비용의 발생 이연에서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당기 순이익 20만 원 됐는데 요거 두 개가 누락되었다고요. 그럼 이 두 항목의 분계를 보고 그 당기 순이익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아느냐 그걸 묻고 싶었다는 겁니다. 봅시다. 첫 번째 임대료 중에서 돈을 미리 받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 돈을 내년 걸 미리 받았대. 그러니까 대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임대료라는 수익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3만 원만큼 깎자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라는 수익을 깎자. 얼마? 3만 원만큼 깎자. 대변에는 대신 뭐 수익을 미리 받았으니까 부채 인식하자고요. 선수 수익 3만 원 이렇게 인식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보험료 1년치를 미리 이번에 냈다고요. 그러니까 뭐 비용이 너무 많이 계상돼 있다고. 비용으로 인식한 것 중에서 2만 원만큼은 내년 거를 미리 낸 거니까 자산으로 인식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차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비용 중에서 2만 원만큼을 일단 차감시키자는 거죠. 보험료라는 비용을 차감시키고 대신 미리 낸 거니까 자산으로 선급 비용 이렇게 인식하자는 거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의 영향은 뭐다? 수익 비용 항목 중에서 이거죠. 왼쪽에 있으니까 비용이죠. 수익의 감소니까 비용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굳이 따지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방향수로 따지면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20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플러스 2만 원 하면은 19만 원 되겠다라는 겁니다. 답은 2번. 자, 그래서 뭐
선수 수익 선급 비용으로 이렇게 정리도 되고 아니면 임대료 그러니까 자산 수익 비용 중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왼쪽 오른쪽 수익 비용 항목의 왼쪽 오른쪽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19만 원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13번. 주어진 자료에서 2015년도 결산 시 가와 나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재무 상태표가 주어졌고요.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감가상각 자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즉 뭐 우리 유형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중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었다는 겁니다. 봅시다. 2015년도 12월 31일 현재를 묻고 있는데요. 봅시다. 취득이 언제 했습니까? 2013년도 1월 1일 어제 2년 전에 했네요. 2년 전에. 3년 전이네요. 만 3년 전에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 원가가 200만 원이었고요. 내용 연수 5년, 잔존 가치 없고 결산이 연 1회 12월 31일하고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 하였음. 그럼 여기 들어간 게 뭡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장부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년마다 인식해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뭐죠? 정액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봅시다.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을 나누기 내용연수로 나누자라는 거죠. 취득원가 얼마라고요? 200만 원. 200만 원 빼기 잔존가액이 얼마입니까? 잔존가액이 없다고 했죠. 잔존 가치가 없음. 그리고 이거를 몇 년? 5년에 걸쳐서 나눈다. 그럼 1년에 얼마? 200만 원 나누기 5년. 1년에 40만 원씩. 1년에 40만 원씩 감가상각비 인식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동안 40만 원씩 했으니까 쌓여 있는 감가상각 누기 얼마요? 120만 원 쌓여 있겠다는 거죠. 200만 원 빼기 120만 원은 장부액 80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120만 원, 80만 원이 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인 버럭 컴퓨터의 거래 자료이다. 10월 31일자 회계 처리를 올바른 것은 판매용 컴퓨터를 10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리고 10월 31일에는 외상 구입 대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10월 31일자 회계 처리를 해봐라는 거죠. 10월 1일에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그냥 뭐 두 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써볼게요. 차변에 10월 1일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변에 상품을 사왔겠죠.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을 인식했을 겁니다. 얼마요? 100만 원. 100만 원. 상품 100만 원 이렇게 인식한 게 10월 1일인데 10월 31일에는 10월 30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그거 묻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겠습니까? 외상 구입 대금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 대금을 외상 매입금을 없애면서 100만 원 기록하면서 대변에 뭐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당좌 예금을 차감시킨다고요. 당좌 예금 100만 원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외상 매입금, 당좌 예금 2번 답 너무나 좀 쉬웠나요? 예. 굳이 따지면 거래 판례서로 볼 수도 있겠죠. 회계 처리를 묻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답은 2번. 자, 15번. 다음 중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산표입니다. 시산표. 차변, 대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각 계정별로 모으는 게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의 잔액 또는 차변, 대변 합계액을 모은 게 시산표라는 겁니다. 그죠? 자, 시산표 봅시다. 굳이 따지면 출처를 따지면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 중에서 시산표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가끔씩 출제됩니다. 시산표로 이런 오류를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못 찾는지를 묻는 문제 자주 출제된다. 한번 봅시다. 1번 작성 시기에 따라서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로 구분된다. 지금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작성 시기가 아니고 작성 형태에 따라서 합계 시산표를 뭐
총계정 원장에 있는 차변, 대변에 대한 합계 금액을 모두 다 기입해 주는 게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는 뭐 총계정 원장의 잔액만 기록하는 거예요. 즉 뭐 자산 항목이면 왼쪽에 잔액이 있겠죠. 부채 항목이면 오른쪽에 잔액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잔액만 표시해 주는 게 잔액 시산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1번 틀렸다. 2번 대차 평균 원리에 근거하여 계정 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한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가 뭡니까?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시산표를 쭉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산표가 뭡니까? 즉 차변, 대변 있던 모든 계정들을 쭉 한 곳에 집계한다는 거죠. 시산표. 자산 항목들은 여기에 모두 소팅이 되고요. 전부 집계되고 비용 항목들은 여기 모두 집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은 어디? 수익은 오른쪽이니까 수익 모두 여기 집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항목들, 자본 항목들 집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이 오른쪽이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 이 부분이 어떻게 뭡니까? 당기 순이익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올해의 단기말 재무상태표고, 자 요거 두 개를 요거만큼을 끊어와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면은 수익 비용으로 기록한 게 손익계산서고, 이 시산표가 이 부분만큼은 손익계산서로 재무상태표로 왔다가 요 부분만큼은 당기순이익 증가하는 부분이 자본으로 합산되고,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표시된 요 부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표시되고, 다시 여기 남은 부분은 당기순이익이고,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자본 중에서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하고 차이, 요 증가한 부분만큼은 요 당기순이익하고 요 똑같다. 이런 게 우리 회계 순환 과정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그건 뒤에 얘기고, 어쨌든 시산표가 이렇게 생겼는데 대차 평균의 원리에 근거하여 계정 기록의 정확성을 증가합니다. 즉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시산표의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다. 답은 2번이었다. 자, 어차피 답 맞추는 게 답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결산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계속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 해본다는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계정 기입의 오류가 구체적으로 어느 계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시산표 작성한다고 만능이 아닙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정 기입의 오류가 구체적으로 어느 계정에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어. 외상으로 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까? 차변 상품, 대변 외상 매입금 뭐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야 되죠. 이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거꾸로 오히려 차변 대변을 거꾸로 기록했다고 봅시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상품 이렇게 분결했대요. 그렇게 하더라도 시산표를 쭉 나타내 보면 차변 대변의 합계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뭐 계정 과목을 거꾸로 했는지 바로 했는지에 대해서 오류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건 아니다. 시산표가. 자, 그리고 4번 차변 대변 합계액이 일치하다면 계정 기록이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차변 대변 거꾸로 분개했다 하더라도 시산표 자체는 차변 대변금의 합계가 똑같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확인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로. 그래서 이런 유형이 막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런 말은 말장난은 출제자들이 그때그때마다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무궁무진한 케이스를 따라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시산표가 뭐다른 것만 안다면은 이런 오류 유형이 이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대해서만 그거에 근거한 오류만 찾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시산표에 대한 오류 문제가 종종 출제되는데 가끔씩 보면 막 그 오류 유형들을 지문 하나하나를 외우시는 분들 가끔씩 보는데요. 그러면은 피곤합니다. 너무. 자, 이게 시산표가 뭔지만 안다면 그런 거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출제 문제도 뭐 전형적인 문제가 많았고 조금 결산 쪽 강조 문제도 한두 군데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